안녕하세요. 인생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늘 계획적이고 꼼꼼한 편이라 인생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들을 겪으면서 결국 강해졌던 것 같아요. 물론 강해지는 과정이 늘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너무 버거웠고 왜 이런 상황이 제게 주어졌는지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시간이 지나간 뒤에 돌아보니까 저를 단단하게 성장시켜줬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할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위로가 될 테니까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터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자부해요. 저 혼자 자신만만한 건 아니고 나름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저 혼자 잘나서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늘 저를 든든하게 지탱해준 아빠가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간 거였더라고요. 결국 아빠는 엄마와 이혼하셨고 저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리기는 했지만 6살 정도였던 터라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요. 엄마가 아빠 퇴근하시기 전에 예쁜 꽃분홍 치마를 입고 꾸미시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콧노래를 부르며 새빨간 립스틱까지 바르셨죠. 그렇게 바깥을 나가시는데 어린 마음에 저는 그런 엄마가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아빠가 집에 오면 반해버리겠다. 엄마 오늘 완전히 공주님 같아 보여.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빛나. 엄마 매일 그런 분홍색 치마 입으면 안 돼? 우리 유치원 올 때도 그거 입고 데리러 와. 정말? 우리 딸이 엄마를 그렇게 사랑해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 아빠한테는 엄마 이렇게 예쁘게 했다는 거 비밀이야? 엄마 눈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더 능숙하게 예뻐질 준비를 마치기까지 기다려줘. 알았지? 쉿. 엄마는 이미 너무 예쁜데. 거기서 더 예뻐지려고? 알겠어. 내가 쉿하고 비밀로 해줄 테니까 꼭 아빠한테도 보여주자. 분명 아빠도 엄마가 공주님 같다고 할 거야. 내 친구들도 엄마만큼 예쁜 사람 본 적 없다고 할 거야. 제가 온통 화사하게 치장한 엄마를 보면서 좋다고 방방 뛰니까 엄마도 기분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연신 예쁘다고 했더니 그러면 더 예쁘게 보이겠다면서 치마를 올려 입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윙크까지 날리면서 거울을 들여다보셨죠. 시간이 흘러서 그게 다 바람을 필어가는 복장과 차림이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쁘다는 말이라도 건네지 말았어야 한다고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제 말에 더욱 신나서 봄바람 찾아 나갔던 건 아닐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어린 나이에 엄마랑 떨어져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눈치 없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당연히 그럴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빠 속 태운다고 꿀밥 먹이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다고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저를 버리고 간 거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빠는 저를 야속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싸 안아주시더라고요.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당연히 이 나이에는 엄마 그리워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제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 딸까지 버리고 가지는 않았을 텐데 싶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벌써 애 어른이 되는 것보단 나으니까 너무 혼내지 마세요. 어이구 속 편한 놈아. 애도 알 건 알아야지. 아빠 속 썩이고 있는데 이걸 가만 놔둬? 너부터 챙겨라.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살이 그렇게 쭉쭉 빠진 건지. 아이고 아니면 세장가 들어라. 너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해? 벌써부터 고독하게 지낼 필요 없다. 지금도 이렇게 엄마 보고 싶어서 훌쩍거리는 애를 두고 어떻게 재혼을 하겠어요, 어머니. 새 가정에 적응한답시고 눈칫밥 얻어먹을 거 생각하면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왜 고독하겠어요. 평생 우리 딸 바라보며 살 운명인가 봐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바람났다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난날의 아빠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셨을지 점점 가늠할 수 있게 됐죠. 아빠가 그냥 제 밥만 챙기고 잠만 잘 수 있게 해주신 분도 아니었고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감추기 위해 아빠는 저에게 헌신하셨고 제가 행복하면 본인도 불만 없다는 듯이 사셨습니다. 낮에는 택시 기사로 그리고 밤에는 대리 기사로 쉬지도 않고 일했고 끼니도 삼각김밥으로 때우며 차에서 쪽잠을 자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러다 겨우 집에 들어오시는 날에도 푹 쉬시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고 놀아주셨죠. 제 앞에 계실 때는 피곤한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저 보고 싶었던 딸을 마주한다는 기쁨에 행복해 보일 뿐이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비행기 태워주셨고 방안을 한 바퀴 돌며 장난을 치셨어요. 저는 깔깔거리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아빠도 따라 웃으셨죠. 제가 웃으면 피로회복제라도 마신 것처럼 싹 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장난을 치고 나면 아빠는 제 방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한 페이지만 더 읽어달라고 조르면 아빠는 못 이기는 척 웃으면서도 한 장씩 더 넘겨주셨죠. 저도 졸음을 애써 참았던 게 아빠가 집에 오는 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빠랑 더 오래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는 때때로 제가 원하는 인형놀이까지 함께 해주셨고 저를 위해 인형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가 어떤 희생을 감내하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아빠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연세 드셨음에도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효도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독하게 달렸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노환으로 결국 돌아가셨고 이제 남은 가족은 아빠와 저뿐이었어요. 저는 아빠가 홀로 적적하게 살아가실까봐 마음에 걸려 결혼도 아예 생각을 접었습니다. 온전히 저를 위해 청춘을 바치셨던 아빠를 두고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냥 아빠랑 평생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빠는 오히려 이런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이 너 나 때문에 연애도 안 하고 그렇게 단조롭게 살고 있는 거면 절대로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둬라. 나는 네가 나중에 혼자 남을까 봐 걱정이거든. 너는 외동인데다가 엄마도 없고 친척이랑 교류도 없는데 얼마나 외롭겠어.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제가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있고 회사 동료들도 있어요. 아빠가 저를 아직도 어리게 생각하셔서 그렇지 저 인정받으면서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혼자 살아도 하나도 안 외로워요. 그게 아니라 네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봐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인연이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마라. 난 그래도 네가 있어서 좋았는데 정작 내 딸이 쓸쓸하게 지낼 걸 생각하면 편히 눈 감을 수 없을 거야. 제가 장난스럽게 대꾸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진지하게 제가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처음으로 다른 미래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회사 동료들이 소개해 준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게 됐고 맞선도 여러 번 나갔죠. 그러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와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래서인지 저한테 없는 걸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에 없었던 새로운 감정이 생겼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남자와 만나면 제가 몰랐던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저에게 호감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연인이라 소개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바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늦은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장난처럼 가볍게 시작한 관계가 아니라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하며 신중하게 이어갔거든요. 당연히 남자친구도 우리 아빠에게 인사를 드렸고 저 역시 예비 시댁에 방문해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긴장이 되었지만 의외로 예비 시부모님부터 예비 시누이까지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이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저에게까지 밝은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 집으로 인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남자친구가 서글서글하고 성격이 좋아서 아빠가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 이렇게 사랑스러운 따님을 홀로 키워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 육아 비법서라도 내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현실적이고 똑부러지는 면까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제가 되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 사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참 속이 깊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혼자 키우는데도 별로 힘들지 않았지. 자네가 우리 딸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나도 마음이 놓인다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길 바라겠소. 장인어른이 신경 써서 키우신 게 그대로 느껴져요. 저도 장인어른처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어른 같은 분 밑에서 자라서 제 여자친구가 눈이 많이 높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하네요. 남자친구는 우리 아빠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우리 아빠와 함께 등산을 다니거나 낚시를 가며 취미를 공유하는 모습이 무척 흐뭇하더군요. 주말이면 두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등산화를 챙겨 신었고 배낭에는 간단한 김밥과 물을 넣어 등산길에 나섰어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낯설어 할 줄 알았는데 하산한 뒤에 저한테 자랑을 막 늘어놓더라고요. 오히려 아빠보다 더 신이 나서는 계곡이 어땠는지 경치가 어땠는지 회상했죠. 아빠도 남자친구에게 등산의 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낚시를 갈 때도 남자친구와 아빠는 오래된 친구처럼 열정을 불태우더군요. 아빠는 예비사위라기보단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고 하시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너무 늦게까지 아무도 데려올 생각을 안 하길래 걱정했는데 한 방이 있었다며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상사와 크게 충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업무에 불이익이 있었는데 결국 참지 못한 거였어요. 그렇게 감정이 격해진 끝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남자친구가 그동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버텨온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다독여 줄 수밖에 없었죠. 수고 많았어. 어차피 거기서 계속 다니는 것도 힘들었잖아. 차라리 이참에 잘 정리된 거 아닐까? 사람이 평생을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 아예 새로운 도전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게. 그런데 이 나이에 이직을 생각하려니 부담스럽긴 하다. 이 나이에는 어디 다른 곳 들어가서 열심히 배워보겠다고 해도 회사 쪽에서 불편하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거든. 아무래도 상사가 나보다 어릴 테니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건 없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길을 찾아내는 법이거든. 나는 당신이 이러다 마음에 병이 날까 걱정했는데 차라리 잘 나온 것 같아. 충분히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예비시댁에서도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예비시댁 식구들하고 사이가 긴밀하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관두고 나온 거라 나쁜 말 들을까봐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달래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보기 좋았어요. 결국 남자친구는 고민 끝에 퇴직금과 저축해뒀던 돈을 모아 코인 노래방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계속 회사원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본인의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 응원해줬어요. 남자친구가 어느 자리에 오픈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며 의견을 물어보길래 같이 진지하게 생각해줬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주말에 발품 팔게 되면 저도 동행해줬어요.
남자친구는 저 같은 여자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상황에서 직업을 바꾸게 되니까 내심 부담감이 상당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남자친구가 지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썼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가까워지면서 예비 시어머니랑도 자주 만나게 되었거든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분명히 농담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도 듣는 사람 기분 묘해지게 만드는 화법을 구사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예비 시누이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직장을 관두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비 시매부와 저를 비교하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누이는 좋은 신랑감 만나 떵떵거리며 사는데 남자친구는 의지할 곳이 없다고 저를 낮잡아 보는 거였죠. 예비 시누이가 시집 갈 때 예비 시매부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명품 가방을 한아름 사줬나 보더라고요. 네 시누이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직장도 안 다니고 편하게 사는 거 알지? 내가 그거 보면서 마음 놓고 살다가 우리 아들 저렇게 발로 뛰는 거 보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너는 우리 아들한테 마음이라도 넉넉하게 베풀어야겠어. 어머, 마음 아파하실 게 아니고 기뻐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이래저래 치이면서 고생하는 거 보고 속상했거든요. 그래도 잘 뛰쳐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은 동생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셨나 봐요? 아니, 아무래도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 내가 돈 많은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돈 많은 거란 말이야. 내 동생이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회사 다니는 거 힘들어하니까 돈 좀 주자고 하는 게 되겠어? 뭐 우리 동생도 이런 배우자를 만났다면 좋았겠지만. 그러게요. 형님은 시댁복이 있으시네요. 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랑 남자친구는 그냥 서로 땀 흘려서 열심히 벌기로 했어요. 시댁에서 도와주실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비 시댁도 부잣집이 아니면서 저를 남자친구한테 걸맞지 않은 여자 취급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만류하기는커녕 한술 더 뜨고 있는 예비 시누이를 보니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뼈가 있는 말로 대응했더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그치더라고요. 예비 시누이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애써 웃으며 농담 좀 건넨 건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면서 멋쩍어 했어요. 본인은 실컷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던져놓고 상대방이 한마디 하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기가 막혔죠. 게다가 저를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취급하니까 이가 갈렸고요. 그래도 참지 않고 한 번씩 맞받아쳤더니 속은 시원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남자친구는 가족끼리 워낙 농담 주고받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며 사과했어요. 물론 다음번에는 결코 이런 일로 제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말해주겠다고 약속했죠. 본인은 누군가한테 기대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저를 만난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며 달래줬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더 이상 문제 삼을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어쨌든 남자친구는 예비 시댁과 사이가 각별한데 제가 괜히 분란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우리 아빠한테 한결같이 잘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오래 한 덕분에 예비 시어머니나 예비 시누이가 제 심기를 긁으려고 해봤자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댁과 점점 더 교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예비 시매분의 집안 자체가 부잣집인 게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매부가 투자를 좀 잘해서 자산을 늘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비 시매부가 슬슬 남자친구를 꼬드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월급만 꼬박꼬박 받는 걸로 만족한 것 같길래 손대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입장이잖아. 사장이라는 게 절대로 쉽지 않거든. 내가 정보를 좀 줄 테니까 한번 편승해 보는 거 어때? 저는 해본 적 없어서 정보를 듣는다고 해도 유익하게 활용할 자신이 없어요. 뭐 어떤 정보인데 추천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매용? 그거 같이 올라타면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사장이 되어 보니까 갈구는 사람 없어서 좋긴 한데 부담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돼서 건의하는 거야. 내가 이미 성공해 봤으니까 꺼리낌 없이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자신감 없으면 감히 누구한테 건의를 할 수 있겠어. 한 방이 터지면 그걸로 완전 게임 끝이라고.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넘기는 듯 하더니 점점 귀가 팔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회사에 소속된 채로 월급을 받을 때는 정해진 만큼 매달 들어왔는데 코인 노래방은 손님이 어느 정도 오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나가야 할 돈은 매번 있다 보니까 부담이 큰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심해부는 그런 남자친구의 심리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유혹이라도 하듯이 설득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솔깃한 눈치였어요. 저는 당연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미 코인 노래방까지 시작한 마당에 남은 돈마저 불확실한 투자에 넣는다는 게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큰 돈을 벌어다 달라고 요구할 생각 없으니까 지금 가진 거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간절하게 말하니까 망설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회가 왔으니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도 강경하게 대답했죠. 만약 투자가 잘못된다고 해서 예비 심해부가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남자친구는 결국 시무룩한 얼굴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제가 극구 반대하니까 포기한 거죠. 남자친구는 제가 보는 앞에서 예비 심해부에게 투자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연락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날 귀가하는데 예비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 동생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결혼에 반대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동생 잘 되려는 상황에서 괜히 앞길 막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미 성공한 사람이 주는 믿을 만한 정보라는데 왜 그렇게 말리는 거야? 이미 저희 처음에 결혼 의논할 때 생각했던 예산도 코인 노래방 차리면서 구멍 많이 났어요. 지금은 있는 거라도 잘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요. 제발 더는 모험하자고 바람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 무슨 바람을 넣는다고 표현해? 무슨 그거 엄청 고급 정보인데 내 동생이니까 기뜸해 주려고 하는 거지. 남이었으면 절대로 말 안 했을 거라고. 기회를 준다는데도 걷어차는 꼴은 또 처음 보네. 그렇게 확실하게 부자 되는 기회라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미 확고하니까 설득하시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형님은 확실한 기회를 가지셨으니까 부자 되시고 그렇게 자랑하시던 명품 가방 저한테도 하나 사주시든지요. 예비 시누이는 끈질기게 같이 투자하자면서 저를 붙잡다가 명품 가방 사달라니까 겨우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막 가정을 꾸리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코인 노래방에 더해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굳이 더 얹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코인 노래방 차리는데 큰 돈을 쓴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그거 감안하기도 이미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나마 아빠가 조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최대한 안 쓰고 모아둔 돈으로 40평짜리 집을 사셨거든요. 이제 조부모님 안 계시니 그렇게 큰 집은 본인에게 필요 없다면서 먼저 신혼을 여기서 시작하라고 권유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아빠는 어차피 혼자 지내고 계시니까 따로 빌라를 구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이 넓기만 하니까 오히려 쓸쓸하고 청소하기 힘들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따로 언지를 주셨을 때는 너무 죄송한 마음에 거절했는데요. 우리 아빠가 워낙 딸바보고 저만 바라보며 사신 터라 제가 어렵게 신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40평이라고 하면 제가 엄청 부유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집은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남자친구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여러 번 인사드렸죠. 단순히 말로만 감사 인사 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도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더군요.
남자친구는 평소 손재주가 괜찮았는데 일부러 아빠 집에 가서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곳 없나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따로 부탁하지 않으셨음에도 선반을 고쳐주거나 오래된 수도꼭지를 바꿔드리기도 했답니다. 처음엔 본인이 먼저 해주겠다고 한 거니까 괜히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시던 아빠도 남자친구가 서툴지 않게 척척 해내는 걸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아빠는 이렇게 구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느냐며 회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비 시어머니는 도움의 손길 한번 내미실 생각 없으면서 불만만 늘어놓더군요. 아니, 그 집 팔고 투자했으면 훨씬 큰 돈 벌었을 텐데 이거야 원? 스스로 눈 감고 살아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 너는 살아오면서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을지 이제는 궁금해진다. 사돈도 너같이 답답한 애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어. 어이구. 우리 조부모님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라 그런 이유로 팔 생각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만 버나요? 그러면 제가 그 일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어머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이씨구, 아이고 그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네. 그런다고 내가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돈까지 많았으면 너 같은 건 거들떠도 안 봤을 거야. 애초에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무슨. 사돈도 고급 정보가 있다는 걸 아시면 좋아하실 거다. 그렇게 투자가 간절하셨으면 어머님네 집부터 파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어머님은 그렇게 귀중한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도 다 놓치고 계신 거예요? 설마 부동산 가는 길을 모르셔서 다 놓치고 계신 건 아닐 거잖아요. 제가 예비시댁집을 걸고 넘어지니까 그제서야 예비 시어머니가 투자 안 한 걸로 구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받아칠 말을 찾아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비 심해부가 투자를 크게 실패했습니다. 승승장구할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제대로 큰 코 다친 거죠. 고급 정보라며 자신만만했던 탓에 예비 시누인의 집을 담보 걸어 했던 거라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심해부 믿고 주변 지인들도 투자했던 터라 돈을 빌릴 수도 없었고 이미 투자 실패 소문이 퍼지면서 믿고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결국 예비 시누인에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급한 대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든 그 와중에 재기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비 시누이는 이 와중에 저한테 화살을 돌렸습니다. 너 혹시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동생만은 투자 못하게 극구 말린 거지? 다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일부러 우리 망하는 걸 유유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정보를 어디서 구하는데요? 그동안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고 기고만장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저한테 난리 피우는 거냐고요. 제가 투자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황당하네요 정말. 우리가 하도 네가 보기에 부럽게 살고 있으니까 괜히 질투나서 뭔가 숨겼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 그동안 우리처럼 살고 싶은데 도통 방법이 없으니까 눈엣 가시처럼 생각했지? 언제는 제가 멍청하고 한심해서 대단한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다 제 탓이라고 하시는 게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어떤 정보로 유혹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저는 하도 예비시댁이 난리를 치는 상황이라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이 가지 않아서 걱정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시댁과 남다르게 사이가 두터웠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예비시댁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본인은 같이 끼어들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안심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적극적으로 말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같이 엮여 들어갔으면 코인 노래방도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태인데 완전히 재앙이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명한 여자친구를 곁에 둬서 불행을 피했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그렇게 예비시댁이 뒤집어진 것과 별개로
저랑 남자친구는 신혼집을 꾸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결혼식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먼저 같이 살 준비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특히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으면 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댔어요. 게다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되니까 그거 써먹자고 하더군요. 이번에 예비시댁 사건을 계기로 나름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해버리자고 하더라고요. 딱히 틀린 말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동의했어요. 다만 남자친구가 코인 노래방 때문에 바쁘니까 제가 대신 혼인신고하러 가기로 했죠.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배우자 없이 가서 해도 상관없었으니까요. 드디어 제가 가정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긴장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랑 신혼집을 확인하러 갔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예비 신우인의 식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놀라는 반응도 아니었고 그저 바보같이 입을 해벌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예비 신우이가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냐면서 문 열으라고 하더군요. 이미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주제에 시댁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지들끼리 제 발목 제대로 잡았으니까 이제 옴짝달싹 못할 거라고 낄낄거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도대체 빚을 얼마나 진 건지는 몰라도 이런 떨거지들을 신혼집에 떠맡기려 드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 이 집 넓잖아. 마음도 넓게 써야 하지 않겠니? 이제 가족이 된 건데 좀 도와야지. 3년만 같이 살면 된다. 인생 긴데 그거 짧게 살고 은혜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가성비 나쁘지 않다고. 도리를 지킨다고 생각해라. 제가 왜 그래야 하죠? 형님네 집이 잘 살았다고 해서 저한테 콩고물 하나 떨어진 것도 없잖아요. 이제 와서 형님네가 아쉬운 입장 되니까 가족 운운하시면서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두 분 다 몸 멀쩡하신데 직접 일하라고 하세요. 아유,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정없이 하냐. 가족인데 길바닥에서 고생하고 눈물 콧물 쏙 빼는 걸 꼭 봐야겠어. 너, 네 남편이 가족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그렇게 딱딱 선 긋겠다 이거야.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니. 시간 지나면 가족밖에 없어. 지금 제 집에 형님네 가족들을 드리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일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음 바꿀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 어머님 댁 팔아서 도우시는 건 말리지 않을게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식으로 떠넘기지 마세요. 저는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고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되게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니까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저랑 본인이 부부가 되었고 예비 시누이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의 뿌리가 있는 가족인데 어째서 도와주지 않는 거냐며 저한테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누이는 눈치도 없는지 저랑 남자친구 사이에 끼어들어서 가족끼리 그래서야 되겠냐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40평이나 되는 집에 본인들 같이 묵을 자리 한 곳 안 내주는 게 말이나 되냐는 주장이었죠. 당장 문 열어달라면서 벽을 발로 차는데 무슨 양아치라도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 집인데 당연히 본인들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양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남자친구와 예비 시누이네 가족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저 혼인신고 안 했는데요.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헤어지자고 말하면 남남되는 거라고요. 제가 혼인신고했으면 뭐 시댁에 묶이기라도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칼같이 따를 줄 알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거짓말이지. 주민센터 가면 다 나와. 당신 거짓말한다고 우리 안수가 넘어간다고. 그 정도로 시댁한테 조금도 마음 내어주기 싫은 거야? 나야말로 실망이다. 당신 이러면 이혼이야? 무슨 이혼이야? 혼인신고 안 했다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 어떤 의무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당장 주민센터 가보든지. 제가 혼인신고 안 했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분위기가 확연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대신 혼인신고하러 가려고 했는데요. 예비시댁이 워낙 난장판인 상황이다 보니까 좀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옳았던 거죠. 혼인신고를 무슨 덫처럼 생각했던 건지 저와 제 집을 지들 마음대로 공유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저는 당당하게 그 잡것들을 노려봤습니다. 예비 시누이네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눈빛이었고 남자친구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벽에 기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당황하더니 거짓말이라고 난리쳤죠. 예비 시누이는 왜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았냐고 남자친구를 다그치더군요. 예비 심해부는 벽을 짚고 인상을 쓰고 있었죠. 그렇게 능력 있는 척 할 때는 언제고 뻔뻔하게 예비 시누이 따라와서 저한테 얹혀 살려고 했는지 황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잡것들을 제 소중한 집 앞에 놔두고 싶지 않았어요. 공기도 같이 마시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 집 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제야 거머리처럼 붙어 있으려고 하던 잡것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허둥지둥 짐을 챙기더니 순식간에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민센터로 향한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계속 저한테 전화를 걸면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며 구질구질하게 굴었거든요.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야? 우리 서로 정말 사랑했잖아. 당신도 나랑 혼인신고할 생각에 두근거린다고 했으면서 왜 거짓말 했던 거냐고. 내가 코인 노래방 망하게 만들까봐 무능력해 보여서 그런 거야? 나는 코인 노래방만 생각했으면 당신이랑 결혼했을 거야. 당신의 새로운 도전 응원하고 싶다는 건 진심이었거든. 그리고 당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 하지만 당신은 주변 하이에나까지 떠안고 가려고 하잖아? 어떻게 배우자로 삼을 수 있겠어? 설마 우리 가족들 보고 하이에나라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인데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당신 진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세상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랑 내가 결혼 준비로 곤란해했을 때도 누구 한 명 도와주려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언제까지 빨대 꽂혀서 살지는 모르지만 난 이제 엮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알아서 잘 거두고 살아보라고. 남자친구는 저한테 계속해서 뭐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한바탕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었는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다시 이야기하자며 회유하더라고요. 저는 마침 식장 취소하는 비용도 청구할 겸 예비시댁에 찾아가기로 응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비시댁까지 걸음을 했던 게 아직도 남자친구한테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라고 예비시어머니는 제대로 착각한 것 같더군요. 예비시어머니는 고압적인 태도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시어머니 뒤로 남자친구와 예비시누이네 식구들이 쪼르르 서 있더라고요. 예비시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아량을 베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괜찮은 기회를 주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예비 심해부가 곧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며 겁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죠. 그렇게 강경하게 나온다면 얻어가는 게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줄 때 감사하다고 넙죽 엎드리는 게 맞지 않겠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손 딱딱 끊는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들을 수가 없다. 마음 잘 먹고 시집 오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오히려 좋은데요? 저는 시집 오고 싶어서 여기까지 다시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런 시댁이라는 걸 알아버렸는데 미쳤다고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겠어요? 망해버린 만큼 회수하려고 피똥을 싸도 모자랄 텐데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너 정말로 자존심 부린다고 소용없어. 나 지금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 그리고 혼인신고한 줄 알았더니 왜 안 했어? 이제라도 내 말 제대로 듣지 않으면 더 이상은 인자하게 대해줄 수 없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 집안에서 완전히 타인이니까요. 이제 저한테 어머님이라고 불릴 이유도 없죠. 그냥 아줌마니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된 기대 품고 계신 것 같은데 포기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붙잡고 싶어 하면서도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매부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말고 다시 잘 투자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집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게 뻔히 느껴졌죠. 예비 시매부가 그동안 성공해왔는데 한번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건 속이 좁은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면 평생 큰일 한번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코웃음 치면서 기세등등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옮겨 무슨 말씀하실 거 없냐고 물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 돌리기냐면서 저를 호통치려고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 시아버지도 몰래 예비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같이 투자했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폭로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예비 시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승사자 같은 얼굴로 예비 시매부를 노려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손을 벌렸던 거냐고 고함쳤어요. 예비 시매부는 눈을 피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시누이가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를 달래기 시작했죠. 예비 시누이는 이미 본인 아버지한테까지도 일이 갔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 보고 타이밍을 기다리라면서 좀만 더 참아보라고 고집을 피웠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그제야 투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어요. 예비 시댁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고성이 오가며 완전 아비규환이 되었고 저는 조용히 짐을 챙기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시누이를 거의 밟고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모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파혼할 거라고 선언해주고 나왔죠. 남자친구가 울먹이면서 저를 애절하게 쳐다봤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더군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파혼의 원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 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완벽하게 받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도 거머리 잡것들이라 혹시라도 돈을 받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생길까 걱정했지만 변호사의 조언대로 서류를 정리하고 단호하게 요구하니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코인 노래방도 매일 파리만 오고 가는 상황인 거 알잖아. 우리가 서로 상처 줘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놔주게 된 건데 꼭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이것까지 뜯어가는 건 아니잖아. 왜 돈 없는 척 찔찔 짜는 거야? 내가 너 투자 들어갈 뻔했던 거 막아줬잖아. 그건 돈도 아니니? 어디서 얕은 수작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변호사까지 고용한 이유를 정 모르겠어? 아, 진짜 덜 떨어져도 유분수지. 뻔히 다 보이니까 입 다물고 내놓기나 해. 당신하고 헤어져서 나도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이 정도 돈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당신이 이렇게 돌변할 줄 몰랐어. 내가 일부러 당신 뒤통수 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흔쾌히 받아들일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혼인신고하기 전에 똑바로 밝혔어야지. 너나 니네 가족들이나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벌면 되잖아. 아니면 그렇게 귀하다는 고급 정보 하나 또 찾아보던가. 전 남자친구는 아직도 제 감정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흔들릴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얄짤없이 모두 다 받아냈어요. 전 남자친구가 결국 다 토해내는 걸 통장으로 확인하니까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 와중에 전 예비시댁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깔려 결국 반지하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거기서 전 예비 시부모, 전 남자친구, 전 예비 시누이까지 모두 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좁고 습한 반지하에서 네 식구가 함께 지내다 보니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피부병까지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 하나를 쓰면서도 서로 양보 없이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는 가족끼리 다시는 없을 만큼 긴밀하게 굴더니 비웃음이 나왔죠. 그리고 습기로 가득한 방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도배할 돈조차 없어서 신문지로 대충 가려놓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전 예비 시부모는 나이가 많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고 전 남자친구는 코인 노래방까지 망한 뒤 별다른 기술도 없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댔죠. 전 예비 시누이는 사치가 몸에 배서인지 반지하 생활을 버티지 못하겠다며 불평만 늘어났고요. 당장 라면 한 봉지 사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면서도 체면이 중요하다며 굳이 비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다가 쫓겨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언제쯤 정신을 차리려고 할지 의문스럽더라고요. 전 예비 심해부는 워낙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다던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차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저한테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걸 보니 인생사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모든 근황은 전 남자친구가 또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꺼낸 거였어요. 저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거래처 때문에 전화번호를 쉽게 바꿀 수 없었거든요. 내가 다시 결혼해달라고는 안 할게. 다시는 당신 집 탐내지도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돈만 좀 빌려줘라.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부병 걸렸는데 이거 너무 가렵고 잠도 안 와서 힘들어. 겨우겨우 구한 아르바이트도 졸다가 잘렸어. 아니, 너희 집에 그 명품 가방 많다면서 그거부터 팔자고 설득하면 될 텐데 왜 나한테 연락을 해? 자존심도 없어? 그리고 갚을 능력도 없는 인간들한테 내가 왜 너 그렇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그건 안 돼. 안 그래도 파는 게 어떻겠냐고 해봤는데 둘 다 이미 거절했어. 나도 그거 물어보는데 너무 미안해서 거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다고. 우리 어머니랑 누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알면서 어떻게 다시 팔자고 하겠어. 아이고, 명품 가방이 그렇게 소중해서 팔 수가 없대? 와, 니네 진짜 너네 가족 너무 웃긴다. 정작 빚더미에 올라서 고생만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명품 가방만 쥐고 있는 게 뭔 의미가 있어? 그거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돈 빌려줄 수 없겠다. 끊어. 전 남자친구는 제가 전화를 끊기 직전까지도 울먹이면서 제가 너무 매정하다는 둥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잡것들은 가족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환상에 취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면 그냥 가져다 팔아야 할 텐데 미련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빠랑 진지하게 의논한 끝에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를 서울로 모셔서 같이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들었고 그 잡것들이 주소를 알고 있는 것도 꺼림칙하게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아빠도 연세가 있으시니 앞으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게 될 텐데 제가 편하게 모시고 다니려면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본인 때문에 제가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냥 미안해하시고 만류하셨지만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고 이사를 준비하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너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는 거야?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가진 마음의 빚 때문에 괜히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나는 염려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돼. 아빠 옆에 있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빠보다 소중한 건 없거든요. 아빠는 저 어릴 때 재혼하지 않고 혼자 키워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빠도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지.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까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내 옆에 있고 싶어 하는지 알겠다. 이제는 괜히 너를 밀어붙이지 않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라. 그러면 나도 우리 딸이 옆에 있어주는 걸 즐겁게 누려야겠구나. 저는 언젠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 아빠를 위해 보답하고 있는 거니까요.
때로는 힘들고 버거웠던 순간도 많았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정리해보니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더욱 분명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한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멋지고 단단한 삶을 살아가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